건축이라고 하는 거 시각 예술을 공간적인 예술이라고 분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건축처럼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제로 하거나 이러는 분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세에 있는 성당에 가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치 천상에 온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해가 떠서 지는 데까지 반복적인 시간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순환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쓰이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건축에서 시간을 직접적으로 다룬 적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시지각에 관한 학문으로 간다면 우리가 건축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건축을 향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 가시면 한 30분, 1시간, 아주 큰 건물을 한 2시간을 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듯이, 그러니까 건축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을 이해하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어떤 시간의 순서로 건물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건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건축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간과 건축 혹은 그 시간 속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라는 가장 유명한 램크라스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규모에 관해서 책을 정리해놨다고 한다면 저희는 저희가 상대해야 될 시간들, 건축이 지속해 주길 원하는 시간들, 뭐 이런 사회적으로 건축에게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어떤 의미들을 쌓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은데 사실 시간이 조그마한 거, 큰 거 뭐 이런 건 없지만 길이로 보통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이번에 여기 소개할 때는 좀 작은 단위의 시간부터 좀 큰 지속의 시간까지 여러 단위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시간에 관한 건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7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을 건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1시간 30분, 3회, 하루 이런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가 건축가가 극장에 들어가서 무용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극장이라고 하는 이미 지어진 건축의 의미를 그 후에 들어간 건축가가 다른 의미로 전환을 하면서, 그게 건축으로 어떤 걸 설치해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 어떤 공간의 기획이나 아니면은 무용자들의 안무로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루어진 공연이었고 3회 이루어졌고 그 3회는 각각 30분이 소요됐습니다. 30분 안에 경험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돼야 되냐, 기존에 있는 건축,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숙제였습니다. 장소는요, 잘 아시죠? 여기 어디예요? 가보셨을 것 같은데 LG 아트 센터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공연 예술을 하는데 LG 아트 센터만큼 장비가 잘 돼 있는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공간이었고 저희는 이걸 두댄스 시어터라고 하는 젊은 안무가 집단이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G 아트 센터라고 하는 이 건축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어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건축가한테 새로 이미 지어진 건축, 극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걸 공연을 올려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기계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용자로서, 극장 이용자로서 갔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티켓을 뽑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거잖아요. 건축으로 봤을 때 극장은 굉장히 많은 설비들과 방금 이 뒤에 보시는 이게 백스테이지인데요. 이 바로 무대의 뒤와
또 무대의 상부와 무대의 하부가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 갖춰진 좀 기계와 같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설비가 들어있고 가장 많은 장비가 들어있고 가장 많은 과학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뭐 이렇게 읽었던 게 저희만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바우하우스에서도 역시 극장이라고 하는 걸 기계로 읽었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근대의 건축 무브먼트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재밌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몸과 신체와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이 맺는 관계들을 약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저희와 되게 비슷한 생각을 공유를 했고요. 저는 신체라기보다도 이 극장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 그리스에 있었던 극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LG 아트 센터까지 그 극장의 변화된 모습들을 평면이랑 단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발견이 된 바가 있는데 처음에 그리스의 극장은 요즘에 왜 유명한 그 꽃보다 할배 보시면 그 뒤에 벽이 없는 야외에 있는 극장이 나오잖아요. 어저께인가 지난번인가 제가 어저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언덕 위에서 그 정말로 배경이 뒤에 아무것도 없고 단지 관객석과 무대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이 무대 배경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적인 풍경이 무대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그러다가 극장이 도시로 들어갔어요. 로마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단면인데 객석이고 벽입니다. 벽이 생겼어요. 왜냐? 도시는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언덕 위에 덩그러니 있는 극장은 뒤에 벽이 없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벽이 생기게 된 거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대에 방해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벽이 생겼으니 되게 손쉽게 천장도 생길 수가 있죠.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달아 올리거나 그러니까 시간으로서 또 단절이 되는 겁니다. 무대가. 기존의 도시적 맥락에서 벽이 생기면서 단절이 생기고 그리고 뚜껑이 생기면서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공간으로 무대가 바뀌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조심해 벽이 두터워지고 뒤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벽이 돌아가가지고 무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천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천장 안에서 많은 것들을 메어달면서 극장들이 굉장히 많이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무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인공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시간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극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극장을 기계처럼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극장의 기계적인 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장에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동선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지점들에서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보게 하자.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공간을 조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어떤 루트로 되면은 이 극장을 잘 보게 하고 이 극장 이런 이면들을 볼 수 있게 하느냐 돌아다닌 결과 저희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저희가 택했던 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라인으로 된 거는 이 LG 아트 센터가 GS 타워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GS 타워의 겉모습이고요. 이건 저희가 엑소노메트리로 그 극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동선입니다. 처음에 맨 밑에 있는 이곳이 리허설 홀이에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보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갔다가 로비를 갔다가 뒤로 돌아가서 극장 뒤편으로 돌아가서 극장의 모든 설비가 돼 있는 이 두꺼운 두께막으로 통과하면서 보려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 로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극장에 관한 내용보다도 이 LG 아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 특정적인 면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가보신 분 있으세요? LG 아트 센터? 혹시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가보시면 알 텐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 GS 타워가 LG 아트 센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LG 아트센터의 로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LG 아트센터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특징에서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이 참 재밌게도 가장 문화적인 건물이 가장 전형적인 오피스 건물에 붙어 있는 이 형국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이거를 무용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똥똥똥똥 점 찍혀 있는 게 그 GS타워 로비에 있는 여러분 바닥에 있는 타일 같은 거예요. 그 타일을 이용을 해서 타일을 그 전형적인 루틴화된 그리드 같은 것들로 이해를 하고 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수분들이 이런 무용을 해 오셨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원래는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냥 포인트 타일들이었어요. 네, 이 포인트 타일들을 밟아가면서 지금 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전형적인 오피스 건물이고, 그리고 그 전형성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지점들, 그리드 좌표들만 찍으면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안무가이고요. 예, 이것은 리허설 장면입니다. 예, 방금처럼 그 하다가 이제 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무용수들은 퇴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요 문으로 나가서 이 쭉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 뒤에 이제 무대에 들어갈 만한 무대 뒷면들을 갖다가 실어오는 로딩 데크라고 있습니다. 로딩 도크라고 그냥 시설물들을 다 뒤편에 올리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요 철문을 올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이전에 그 무대 잔여물들, 무대 시설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이 공연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공연을 하고 마쳤던 무대에도 역시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공연의 로딩 도크 자체가 약간 약간 영적인 곳인 것 같다. 이전에 무용 공연들이 남아 있는 것들의 흐름들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런 무대에 관한 무대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제 무용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딩 도크에서 다시 올라오면은 무대 뒤편이 나옵니다. 이런 복도고 여기서 전시를 한번 보고 올라가서 무대 상부로 올라가서 이 그리드라는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대가 있으면 무대 위에서 뭔가 조명을 매달거나 이러는 공간이 위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두터워진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사실 이게 그 무대가 이렇게 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을 천장이 생기면서 시간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와 동시에 무대 뒤에 여러 가지 겹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성들을 나타내는 기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줄로 보시면 이 줄들이 모두 다 그런 무대 장치들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이게 사실 똑같이 보이지만 무대 하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리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들의 하나의 가격이나 하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용을 만드신 게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동작들의 10가지의 동작들을 각자가 다른 순서로
동작을 진행하고 그게 가끔 가다가 만나는 식의 작업들이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저희가 제안했던 무대는 원래는 이 조명 자체가 아래를 비치는 조명이잖아요. 근데 걔를 위로 비치는 조명을 만들어 사실 무대 위 자체가 다시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잘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동작이 겹치는데요. 이렇게 같은 동작이 다른 순서와 다른 텀을 가지고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바통이라고 하는 이 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서로 달라지다 같아지다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은 여기 방금 전에 본 공간이 이 그리드인데 그 무대 상부가 아니라 객석의 상부로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객석의 상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게 객석 자체가 기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도 기둥 안쪽인데 이 기둥을 안 두고 큰 공간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런 트러스라고 얘기하는 큰 구조물이 들어가서 이 공간이 그냥 기둥 없이 떠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부재들이 가 있고 그 큰 부재들이 공간을 떠받치는데 이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공연은 실제로 이 큰 구조물이 아무 지탱 없이 서로가 서로 힘을 받으면서 떠 있을 수 있는 힘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게 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둥이 서로 밀면 이 힘이 어디로 전달이 되고 그 힘이 또 다른 데로 전달이 되면서 기둥 없이도 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들을 서로가 밀어서 그 힘을 넘기는 방식으로 무용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대로 돌아와서 그냥 공연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뤘던 1시간 반 안의 시간이었고요. 그 1시간 반 동안 돌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무대 장치가 된 것처럼 무대 장치가 들어오는 로딩 도크로 들어와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대 뒤편으로 가서 무대 상부의 시설을 보고 그리고 그 상부가 아닌 관객석의 상부의 시설을 보고 그리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던 거고 각각의 4번의 공연과 그리고 2번의 전시를 중간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연이 극장을 어떻게 펼쳐볼 수 있게 하는가가 저희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시간을 또 던져줬어요. 이 공연을 보고 시립미술관에서 본인들도 기계실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걸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또 몸 혹은 춤과 건축에 만나는 방식을 제안해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말이 쉽지 사실 그 극장이라고 하는 기제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극장은 건축이자 극장은 또 몸이 만나서 반응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미술관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이고요. 김구린전이 이제 있었는데 김구린 씨는 제1세대 아방가르드 예술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분을 피처링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왜냐 김구린 씨가 워낙 무대와 몸과 건축과 음악과 이 모든 것을 섞는 장르들을 해왔기 때문에 후배 건축가 후배 음악가 후배 미술가들이 그걸 피처링하는 어떤 거를 하라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1세대의 여러 가지 장르를 섞어서 몸과 공간을 마주하게 하는 방식을 자네했던 김구림 씨를 한 몇십 년 후에 저희가 다시 음악이 아니라 건축이랑 무용에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제1세대 전위예술 집단을 했던 분인데 저희한테는 사실 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순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었고요. 오히려 김구린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몸이랑
어떤 시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속성이 공간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가 좀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용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다가 무용은 되게 영원하게 남길 수가 없으니까 영상이 되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 무용이 지나가면 그 다음 똑같은 춤을 추더라도 똑같은 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을 기록하는 영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그 춤이 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건축이 워낙 부피가 크니까 한 번 자리 잡으면 한 20년 동안 안 일어나잖아요. 건축은. 그러니까 건축이 어떻게 휘발될 수 있을까? 혹은 건축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지속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시간이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죠. 저희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나 해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몸이 가지고 있는 휘발적인 시간이랑 건축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시간이 어떻게 둘이 마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탐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재료에 집착을 하게 됐고 어떤 재료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재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춤이 어느 순간에 저희한테는 춤이 어느 순간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건축적 춤이나 아니면은 어떤 무용적 건축, 왜 퍼포먼티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말고 아예 서로의 지점을 옷으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몸이 계속 반응하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이 옷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옷이라는 게 가장 작은 건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말랑말랑한 재료를 써서 춤이 계속 지속적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살짝 건축 비슷한 걸로 남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렵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거는요 젤라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젤리뽀 아시죠? 젤리 아시죠? 젤리를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한 스틱처럼 되어 있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물을 뿌리면 물을 뿌리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리면 젤과 졸 상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변형이 되는 속성과 금방 굳어지는 속성이 같이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도 굳어 있다가 또 물을 뿌리면 다시 젤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옷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게 펴서 젤라틴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옷을 입혔어요. 이게 어떤 옷이냐면 사실 판초 같은 옷인데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밋밋하고 판판한 옷들이 나중에 이제 무용수들이 무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무용수들의 동작이 입혀지면서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옷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뒤가 긴 옷이고요. 하나는 팔이 긴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동작이 각각의 두 명의 무용수의 동작에 따라서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동작도 조건이 되고 또 내가 만들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이 옷이라는 공간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옷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퍼포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한 25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젤 상태로 된 판초 옷을 입고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름들이 여러 번 시간에 따라 굳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옷이 되어서 걸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아주 길었던 옷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옷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다른 옷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동작이 거기에 제약을 받은 부분이 달랐을 거고 또 무용수들의 춤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25분이니까 중간에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공연성 곽고은 씨랑 같이 했었던 거고, 예, 여기 지금 있는 이 쇼케이스는 김그림 씨가 예전에 전시에 사용했던 쇼케이스였어요. 나를 사가세요 이런 퍼포밍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판초 같은 옷이고, 이 앞에 분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팔이 좀 긴 상태이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좀 옷이 뒤쪽으로 긴 상황입니다. 이건 소리가 방송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 젤라틴 옷이라고 하는 게 굳어가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굳는 소리들이 그걸 증폭하려고 아예 마이크를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굳어가는 상태까지 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만 해도 옷이 조금 더 제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고, 소리 들리세요? 좀 짝짝 걸리는 소리들이 들리시죠? 네, 이제 거의 다 옷이 동작에 따라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돼 있는 순간이고 점점 소리가 심하게 나죠. 그리고 서로가 몸에서 반응하는 것 따라서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가위로 잘라서 이 옷들이 다 굳어졌을 때 동작을 멈추고 가위로 잘라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좀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동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게 재밌었던 점이었고요. 그리고 건축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이 얼마나까지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길게 주어진 건축에 관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에게 저희 시간대로 하면은 저희의 타임라인이랑도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5년째이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이 일부터 지금까지 순서랑 거의 다 있는 시간의 순서인데요. 처음에 1시간 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20분 플러스 알파는 지속되어 있는 그 옷은 계속적으로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알파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20일 동안에 건축이 있어라 생겨라 20일 동안 있어야 될 건축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종합극장이고요. 임시적으로 극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도 바깥이 아니라 미술관 안에. 그리고 어떤 영화를 위해서냐? 실험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극장이고 20일간만 유효한 극장을 만들어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일 동안의 극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단지 20일만을 위해서 무언가 축소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20일 동안에 있고 사라졌을 때 크게 죄책감을 안 가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계속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계속 고정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20일간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기성품들을 이용해서 극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역시 시립미술관이고요. 이런 그 종합극장이라고 하는 극장 안에 4명의 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저희와 똑같이 그런 임시적인 극장 4종류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20일간만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성재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벽돌 쌓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올리거나 뭐 철골을 쓰거나 목재를 쓰거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컵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건축에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걸 활용을 해서 임시적이고 실험적인 극장을 지어라. 그러니까 임시적일 뿐만 아니라 실험 극장에 맞게 건축 재료를 쓰지 않은 재료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저희가 택한 거는 이런 의자였습니다. 이런 장면 많이 보시죠. 특히 4월, 5월 요즘에 되게 많이 그러는 거죠. 가을도 마찬가지고 야외에서 공연이 있거나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이런 플라스틱 의자들을 쭉 쌓아놨다가 탁탁탁탁탁탁탁 놓고 또 그 공연이 없어지거나 영화 상영을 안 하면 다시 반납하고, 그러니까 임대해서 이런 의자만 임대를 하면 어느 장소라도 야외의 극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죠. 다 열어놨을 때. 그래서 이게 행사가 없어지면 행사가 없어지면 그냥 아까처럼 쌓아서 임대했던 걸 반환하면은 이제 극장이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 의자만 있으면 사실 극장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자를 가지고 극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의 자리이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해서 의자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반납하고 하면은 없어지는 이 임시적인 속성도 굉장히 재밌어서요. 저희도 수많은 의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쌓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이런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쌓아 올리면 무게가 너무 크잖아요. 쌓아 올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쌓아 올려서 무게를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랑, 그 다음에 원래 이 의자를 잘 보시면 뭐가 많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의자를 보시면 이런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손잡이들을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놓고 또 다시 탁탁탁탁 수거하는 이런 데 쓰이는 손잡이가 있고, 뒤에 이렇게 줄난 거는 이거는 왜 놨을까요? 비가 오면 야외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좌석과 등받이에 이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축적인 디테일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상관없는 디테일, 그러니까 수거를 위한 디테일 혹은 물을 빠지게 하는 디테일들이 건축의 디테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무게가 무겁지 않게 쌓이는 방법들이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웠는데 저희가 발견해낸 거는 쌓일 때 보시면 쌓이는 두께만큼 쌓이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가면 의자를 보시면 의자 두께만큼 쌓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하나는 1kg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몇십 개가 쌓여 올라야지 어느 높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많이 모였을 때 하중이 상당해지고 쌓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요게 간격을 두고 쌓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를테면 하나에서 5개. 그렇게 그러니까 의자끼리 확 눌러서 쌓이는 게 아니라 펌핑해서 쌓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의자의 다리 길이보다 짧게 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의자를 누르면 이 줄 때문에 하나에 하나씩 겹이 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자와 의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자가 가지고 있는 두께만큼의 공간이 의자와 의자를 쌓았을 때 나오는 공간인데 이 줄 때문에 의자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부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손잡이들과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우수 처리하는 디테일들을 가지고 이 각도를 잘 연구를 했더니 이거를 묶어냈을 때 아치가 그려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치로 돼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치에 있는 디테일로 그 뒤에 있는 손잡이와 등에 있는 손잡이들, 등에 있는 물바지들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쌓을 수가 있었어요. 끈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의자들이 좀 간격을 두고 쌓이다가 올라가면서 아치로 바뀌는 그 디테일을 이용해서 이런 극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치가 모이면 이제 볼트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극장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실험들 끝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재료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이 의자에서 우리가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두고 싶냐에 따라서 줄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줄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고 아치의 각도를 맞추기 위한 줄의 길이를 저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뉴얼북으로 만들고 이런 비숙련된 학생들이 매뉴얼북을 보고 그냥 묶으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극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방화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똑같은 의자로 이 볼트가 되어 있는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 의자 위에서 공연을 보는 거였습니다. 쌓여 있는 것들이 아까와 달리 이 간격을 두고 쌓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식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저희가 통제하면서 만들었던 아치가 가능하게 된 거였죠. 여기서 상영된 이 영화가 되게 실험적인 영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영화였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도 좀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관계에서 질문하고 극장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우리가 이 극장의 이런 임시적인 자리에 앉아서 실험 영화를 보다가 그냥 20일 후면은 얘를 다시 임대했던 거 다시 반환하면 되니까요. 딱 20일간의 극장으로서 적합한 저희만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일이었다가 이제 3달이 됐어요. 예, 그러면 20일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게다가 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20일을 버티는 극장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편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해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저희가 소비한 건 끈밖에 없거든요. 묶는 끈. 근데 이제 3달은 버티기에는 그 정도보다는 좀 힘을 줘야 되는 건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3달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임시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임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어지진 않았고요. 올해 7월
8월, 9월에 있을 예정이고 저희를 지금 되게 즐겁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YAP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 18, 18번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모마가 주최하는 젊은 건축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고요. 3달 동안에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서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현대가 서울관이고 여기가 경복궁이잖아요. 여러분 삼청동 올라오시다 보면은 옛날 육군병원 있는 데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거기가 살짝 경복궁을 보면서 마당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달 동안. 주어진 조건은 3달 동안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어라. 그 다음에 그늘을 주어라. 그리고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더우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게 7, 8, 9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시간에 적절한 재료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어떤 이때의 시간은 계절적인 특성이겠죠. 그 계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임시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임시 구조물을 되게 건축에서 편하게 파빌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파빌리온은 여러 결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하게 부르면 임시적인 구조물 파빌리온을 이런 재료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사실 있긴 한데 너무 영상을 자주 보여드려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뭘까요? 갈대발입니다. 여름에 사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한옥에 살았던 기억이 있고 그 한옥에서 적절한 차폐를 할 때 저런 갈대발이나 대나무발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이랑 그러면서 완전하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간격을 두면서 줄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 갈대발이 1.2m, 1.6m 정도 되는데 그 아이를 이만큼을 쌓아서 한 1000몇 피스 되는 것 같아요. 바람에 저항하지 말게 바람길을 내주기 위해서 뚫어주고요. 걔를 이렇게 드레이핑한 널어 놓아서 하나의 커다란 지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붕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이 YAP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건축의 어떤 면들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빌리온으로서 나누고자 싶은 얘기가 지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지붕이 좀 무거웠죠. 무거울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엔 공학적인 이유도 있었고 옛날에 한옥은 그 기둥이 바닥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보통 초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렁이질을 해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기둥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지붕으로 눌러놓는 거죠. 지붕으로 이렇게 꽉 눌러놓으면서 그 무겁게 하기 위한 부재들이 많이 쌓이고 이 높이는 정도가에 따라서 경관과 맺는 관계가 달라지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부재 때문에 느끼게 되는 공간도 달라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건축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작한 지붕들도 가능하게 됐고 그렇게 쌓아 올려지면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천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거창한 지붕이 가지고 있었던 즐거운 감각을 좀 깨워보고자 생각을 해서 좀 주름지고 좀 거창한 지붕 하나를 만들어 보자 갈대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약간 덮는 지붕보다도 사람들의 감각을 좀 깨우는 지붕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일부러 주게 되었고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10m쯤 되는 그런 높은 지붕입니다. 작은 건 한 8m 정도, 7m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름도 지붕 감각이라 짓고 이게 지금 서울 마당이에요. 이쪽에 경복궁 길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붕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중간에 구멍들을 내서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보면은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 갈대바위 워낙 그 바람이 약한 것이라 바람 길도 내줄 수가 있고, 또 적절하게 음영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주름들의 지붕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장 정도 높이보다 조금 아래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름들을 아래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딱딱딱딱 재단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느슨하게 나누는 그런 요소가 돼서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역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갈대잖아요. 발이니까 치우면은 여는 높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예, 요게 이렇게 돼 있다 올리면은 좀 넓은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아까 그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면 차경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지붕들도 마찬가지고 창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장면의 경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구멍들은 올라가서 뭐 인왕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거나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살랑살랑 거리는 지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저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을 치고 그 안에서 혹은 마루에서 누워서 보면서 약간 그렇게 조금씩 바람을 다르게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감각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람이 바람으로 느껴지는 건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사물이 움직여서 느껴지는 것도 크고, 그리고 그 사물이 이 발 같은 게 움직이면서 빛이 바뀌잖아요. 그림자가 바뀌면서 느껴지는 바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느껴지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움직이게 되면은 그림자도 바뀌고 뭐 공연도 있고요. 좀 사람들이 지붕에 반응을 하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게 PPT를 바로 PDF로 바꾼 거라 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살랑살랑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느낌이 주는 것들이 이 아래의 이 공간들을 다 다르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어가느냐인데요. 이게 이쪽이 경복궁이면 판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안 날아가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갈대를 엮을 지붕들을, 그러니까 볼트 구조를 올리고요. 거기에 이렇게 드레이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갈대발을 엮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엮듯이 하면서 넣는 방식 같은 디테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래요. 이게 정확한 높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거풀 하면서 봤는데 이게 겹쳐 보이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밤에는 불도 나와서 이 형태가 떠 있는 것 같은, 지붕이 떠 있는 느낌이 될 수 있게 조명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은 공간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 놓치는 감각들 같은 것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금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 보시러 오시면 되고요. 2년이란 시간도 주어졌어요. 점점 1시간 반에서 2년까지 왔는데요. 이 2년 혹은 지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집인데, 집 프로젝트인데
이게 다세대 주택이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2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시간 때문에 2년이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집이니까 지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룰 시간의 단위들이 되게 다른 건데 입주민들이 2년 혹은 3년마다 달라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감각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는데, 일단 공유를 염두에 둔 주택을 지어봐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시간대라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고요. 남가자동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죠. 그리고 요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향으로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고, 뉴타운이 그 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아니고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 이름을 그러니까 토끼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집의 이름에 많은 의미를 두는 거를 조금 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집의 이름을 번지수로만 불러주기에도 조금 그래서 그냥 형태가 그러하여 불렀던 이름이 정착이 된 겁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 형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4세대, 4세대가 있는 집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저희가 이게 토끼기라고 생각해서 자꾸 토끼집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집과 요 집은 복층집이에요. 그리고 이 저층부의 2층과 3층은 단층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재료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끼라고 그냥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1층은 필로티로 돼 있어서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층,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인데 원래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살고 싶다 그래서 2층 침대를 가지고 한 방에 들어와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조건은 그러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사진에서 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보시면 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 있는 단독주택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저희한테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박공지붕일 필요가 없는데 박공지붕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잘 보면 요런 데들에 이 지붕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뭔가 그런 흔적들을 자꾸 공유해서 옛날에 단독주택지 같은 분위기도 좀 내려고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시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를테면은 맨 처음에는 이런 동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모든 종류의 주거가 다 있는데요. 처음에는 60년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지만 있다가 그러니까 이촌향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깥에다 계단을 두죠. 임시 계단 같은 거.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걸 따로 둔다든지 이렇게 단독주택을 다세대 혹은 다가구화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 성행이 되다 보니까 90년대에 이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4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반지하라고 하는 것들을 둔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있다가 이제 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많아지니까 이 주차를 수용할 수 없는 이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에 올려서 아까 저희 집처럼 올려서 여기다가 주차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한 층을 더 벌게 해줄게. 이런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지를 잘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는 몇 년도에 지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되게 알 수가 있어요. 반지하가 있었을 때가 다르고 그다음 필로티가 있을 때 이게 띄우는 걸 필로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들이 다 각각의 이제 모습들만 보더라도 어느 시대 때 개발이 되었던 다세대 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남가자동의 경우에는 필로티가 있는 곳들은 별로 없었어요. 아마 예전에 그런 주택 붐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한 번도 그런 붐이 다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아파트로 뛰어넘어서 아파트 개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도의 기억은 없고요. 그 전까지 있다가 갑자기 공동주택이 생기는 이런 주택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끼집이에요. 그 토끼집이라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계단을 올라가서 한 층, 그 다음에 이 계단이 맨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서 4층에서 양집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부에 있는 계단이 내부 계단으로 바뀌어서 내부의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 흐리게 나왔죠. 화면이 되게 밝은데 제 모니터에서 괜찮은데 어쨌든 들어와서 여기가 2층, 3층은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가 계단이고요. 들어오면 이 거실이자 식탁인 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 발코니까지 9m 정도 되는 폭이고요. 굉장히 긴 공간이고 그리고 양쪽에 계단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4층에 와서 양쪽 집에 들어가면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다시 이 계단실 옆에 있는 내부 계단을 올라가면 위층에 있는 라운지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집의 경우는 이 4층에 들어가면 이렇게 긴 발코니들을 공유하게 돼 있고요. 5층에 올라가면 이 사이에 토끼 귀 사이에 있는 발코니를 공유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들어가거나 가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여 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주문들을 저희에게 했고요. 저희가 그걸 각자 다른 의미로 풀어낸 것입니다. 사실 이런 특이한 주문을 하는 건축주는 되게 다른 건축주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다른 건축주인데 새동네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하고 임대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민간적인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글린티라는 팀이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뭔가 의미가 있는 제스처로 치워줬으면 좋겠다도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새 동네니까 그 동네의 의미 있는 제스처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을 줬던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껍질 없는 달팽이라는 의미죠. 학생들의 주거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2년마다 반복해서 혹은 2, 3년 자기 규율에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 갈면서 살 텐데 이렇게 매번 바뀌는 사람들을 고려하되 공유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주문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건축주는 사실 새 동네고 들어와 살 사람들은 새 동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 임대 주거자들인데 학생들이고 학생들은 속성상 계속 바뀔 거고 그리고 공유는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는 동네에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 동네에도 의미가 있게 해라.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일단 새동네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동네와 어우러지거나 동네에 어떤 의미가 있게 해라라고 하는 점은 저희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평면에서 보시면 이게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이 1층이에요. 아까 필로티라고 해서 계단 여기로 들어가면 계단실이고 요 벽이 얘예요. 4대의 주택을 할 수 있는데 현관으로 들어와서 올라가기 전에 요 현관이 되는 부분들을 뒤쪽으로 열려줬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집이 저희랑 똑같은 새동네 프로젝트 1호였어요. 그래서 둘과 연관해서 어떤 면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가면 새동네 1호점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원래 이 사이에 있었던 벽을 없앴습니다. 벽을 없애서
양쪽이 마당을 공유하고 그 마당의 일부를 마을과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했었던 점은 지금 이 사진상에서 오른편 쪽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정말 막다른 골목인데 긴 블럭의 막다른 골목이라서 사람들이 나가려면 뺑뺑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울리거나 동네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동네에 길을 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아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당의 일부도 사람들이 초청해서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많이 외부에 노출되게 되면은 사는 사람들이 힘들 테니 약간은 유효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집, 저희 집과 이 뒷집 사이의 마당은 통과 도로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지나갈 수는 있지만, 지나가서 볼 수는 있지만 막 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간격을 두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 딱 비계를 해체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네에서 사실 새 집이 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엔 거의 지어지지 않았는데 새 집이 지어지니까 누구라도 한마디를 다 거두고 싶었던 그런 집인데, 동네에 딱 길을 내주고 나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 집은 그래도 동네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금방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네와 이 뒷집과의 관계에서 공유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다른 공유의 공간을 이 세대 간의 공유의 공간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에 올라갔을 때 이 복층을 먼저 보면 이 복층짜리 집의 4층에선 이런 긴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여기 가림막도 지금은 있지만 가림막도 없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최소한 빨래를 널면 보호는 받고 싶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두게 되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게 토끼기 사이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이쪽에서는 여기서 나오고요. 이 집은 여기서는 이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비켜져서 문이 있지만 나오게 되면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오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편안하게 옷을 입어도 문이 서로 비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들여다 보이지는 않고, 대신에 작정하고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음에 취재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이 한 집만 이사를 덜 왔을 때. 근데 봤더니 여기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이용을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실 이 두 세대는 엮어서 한 세대로 쓸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공간이 이 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창이 있는 게 이제 토끼집의 이유이기도 한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두 개 토끼의 귀가 이렇게 쏠려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사선 제한을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남쪽 집인데 이 집 때문에 이 집에 빛이 안 들어갈까봐 사실 이 제한을 둬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집이 세대가 아니라 각각의 집으로 좀 읽히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쳤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라운지 공간이고 다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를 하면은 이 바깥의 벽이 보여요. 이거는 이게 이제 바깥의 벽이 보이는 쪽인데요.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이 창을 통해서 여기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벽돌을 보면서 계속 시간이 변하는 것도 느끼고, 좀 뭐 음식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 옆집에 누군가 넘어오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의도로 했습니다. 2, 3층의 경우는 공유를 좀 다른 의미로 풀었는데요. 사실 발코니를 내기엔 좀 애매한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공간이 이쪽이 부엌이고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발코니인 셈인데 전체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작지만 폭은 한 2.3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양쪽 방에 있는 애들이 사는 친구들이 서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거는 정말 싫으면 커튼을 치시던지 중간에 9m 정도 되면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책상들을 여러 군데다 두면서 좀 다르게 배치를 하면서 공유의 의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는 공용 공간을 통해서 주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발코니와 같은 공용 공간을 통해서 만나게 한다면, 이 공간은 내부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공유가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나오면 이런 마당들, 공유 마당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집의 이 뒷집과의 공유 마당이고요. 사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되게 좋았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었으면 이 공간이 좋았을까? 그러니까 공유하는 집이고 다세대 주택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평생 똑같아요 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랑 아닐 때랑 공간이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잠깐 뒤로 돌아갈게요. 이 공간을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 그렸던 평면은 서로 똑같은 데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난 양쪽이 문이 열면 이쪽 집과 이쪽 집이 문이 열면 완전하게 한 공간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2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그 2년 혹은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규약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계속 커튼을 치고 서로 안 나가려고 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제약 자체, 그러니까 주민이 들어와서 사는 시간의 제약이 저희 평면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이건 사실 제약 조건이라기보단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20년입니다. 20년은 어떤 프로젝트였냐 하면은요, APAP라고 하는 안양 공공예술제가 안양시에서 한 4회째, 작년에 4회째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4회째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안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야 신도시로서의 안양에 대해서, 거긴 평촌이 있으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때에 적합한 연년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신도시가 제1기 신도시가 94년, 95년도에 있었는데 2014년, 20년을 맞아서 정말 신도시에서만 태어나서 신도시에서만 자라서 어른이 됐던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정들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년의 주기를 두고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통해서 안양을 읽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만 한 건 아니었고, 건축하는 사람과 디자인 연구자인 박혜천 교수랑 그다음에 OR이라고 하는 디자인 연구팀이랑 저희가 세 팀이 같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도시 리서치를 20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20년이 어떤 20년이었는지, 신도시의 20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거를 리서치를 해서 전시도 하고 출판도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새도시 이야기였고요.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새도시 이야기를, 이게 안양의 평촌의 지도인데 이런 버스 정류장에다가 저희 리서치한 결과들을 갖다가 달아매고 그리고 그거를 출판으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도시 이야기라는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박혜천 교수는 디자인 연구가이자 아파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유명하신데 아파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연구하는 선생님이고, 저희는 특히 되게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 문화가 정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떻게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연구를 하는 거였고요. 이 오알과 김성민 씨는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적인 특징들, 그리고 어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영향들을 미쳤는지 어떤 세대적인 연구를 했던 분들입니다. 박혜천 선생님은 그 아파트 문화에서 쇼핑과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신도시의 문화를 아파트 거주 문화,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게 되었어요. 평촌을 중심으로. 저희가 리서치한 부분은 이 거주 문화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세 장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 왼쪽이. 그리고 이건 아파트를 펼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평면들을. 그리고 색깔들은 프로그램입니다. 뭐 주방인가, 방인가, 화장실인가, 현관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열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한 집이에요. 여기 이 자주색부터 시작해서 노란색까지 다 한 집이고 면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현관은 다 거의 사이즈가 똑같고요. 거실은 잘 보시면 거실은 길이가 다 다르고 주방도 길이가 다르고 화장실은 거의 같고 방들은 길이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규정이 있어요. 그 LH공사에서 나온 규정들이 있고 각각의 민간 아파트 사업자도 거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한국의 아파트에서 면적이 아니라 길이 기준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84제곱미터에서는 이 거실의 길이가 4.6m여야 되고, 그다음에 71제곱미터에서는 4.3m여야 되고, 그다음에 3.6m여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건축에서 면적 기준이 많은데 길이 규정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LH 아파트를 설계하면서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각각의 길이들의 규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면적당 위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설명을 좀 쉽게 하면, 만약에 이 집에서 방을 하나를 줄여요. 그리고 난 거실을 큰 것을 원해 라고 해서 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성을 길이들을 좀 우짜라게 하거나 면적에 따라서 좀 아래로 내리거나 하면서 같은 구성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였고, 우리가 어느 집을 가더라도 이 집 우리보다 크다 작다만 구분할 수 있지 다른 차이를 잘 못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이 집이 우리보다 우짜라 있지만 방이 2개, 뭐 3개, 뭐 이런 것들의 차이밖에 못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각각의 이 길이의 규정에 지금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각각이 들어가는 가구들 사이즈예요. 거실의 경우 가구와 전자제품의 사이즈인데, 뭐 이를테면은 4.6m 정도 되는 데는 뭐 32인치, 뭐 몇 인치의 뭐 이런 TV의 사이즈들이 같이 있어서 소비 같은 것들, 가구에 관한 소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사람들이 TV 크기에 많이 치중하는 이유가, 내가 집은 못 늘려도 TV는 좀 크게 하면 뭔가 보상받는 심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모두가 또 이럴 필요가 없었고, 신도시가 아파트의 어떤 특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80년대에 그 표준화 평면들을 갖다가 만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아주 단기에 지어지면서 거의 비슷하게 지어지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파트 평면들이 있었고 여러 실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단기에 다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은 어떤 한 스탠다드가 되는 평면이 이런 유형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 아파트 DNA라고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져거나 크거나 이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공간들을 만들어냈던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지침, 이게 하여한다라는 건 지침인데 아파트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에 명시되어 있는 온갖 수치들을 다 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84제곱미터 이상은 문 크기가 뭐 화장실 문 크기가 900이어야 되고 그 이하는 800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0cm 간격의 차이까지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면선들을 같이 겹쳐 보는 건데 짐작하는 어떤 그림들이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 아파트들은 높이가 2.3m고요. 임대 아파트는 2.2m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가 많은 그러니까 평형에 따른 위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DNA급으로 정착되어 있는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내부의 풍경을. 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 APAP 프로젝트를 통해서 20년간 우리가 어떤 아파트의 문법들을 익혀왔는지를 밝히고자 했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자라난 아파트 아이들의 동선을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었고, 이게 좀 재밌었는데 이게 각각의 신도시 서울 이남 사교육 4대 지역의 학원 셔틀버스 노선도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유명 학원들인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새로운 의미의 그러니까 네 보시면 이 각각의 색깔들이 그 학원들의 숫자고요. 보면은 여기 학원들의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목동에서 뭐 안양까지, 뭐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남에서 어디죠? 양재 쪽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의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봤을 때는 또 신도시라는 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림들을 이 아파트 단지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제를 달아서 낸 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이 나왔고 책은 품절이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조금 찍어서 금방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작업을 올해는 인천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팀이랑.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마주하거나 경험했던 건축의 환경에 대한 리서치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지속이라는 게 여러 차원인데 하나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언제 지어질지 몰라서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속도 있습니다. 착공은 되었으나 완공이 안 된 프로젝트입니다.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언제 완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저희에게는 온고잉이고요. 프로젝트명은 우포 자연도서관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창고를.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경남 청년구 우포늪에 있는 프로젝트고 사실 이거는 타임라인상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고요. 지금 진행되어 있던 순서는 시간의 크기는 사실 우리에게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나왔던 시간 크기랑 거의 같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경우는 맨 앞에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단지 안 지어져서 맨 뒤로 빠졌습니다. 우포늪이에요. 우포늪은 그 창녕에 있고요. 내륙 습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람사르라고 하는 국제 습지 협약에 올라져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습지입니다. 보통 순천만을 많이 아실 텐데 그거는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우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람살에게까지 올리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낙동강의 그 지류였던 토평천이 내려와서 토평천이 이렇게 올라와서 늪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뭐 사지포, 우포, 목포, 쪽지벌 뭐 이렇게 4개 정도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방이 쌓여 있고 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사실 늪이었어요. 근데 그냥 댐을 막고 벌판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마늘과 양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포는 양파의 원료예요. 그래서 양파를 저희 갈 때마다 양파를 많이 주시는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나온 좋은 양파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그 옛날엔 늪이었으나 지금은 양파를 키우고 있는 이 대대뜰의 앞에 있습니다. 이 창고를 고쳐서 도서관을 만들자 뭐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요 앞에 대대뜰이라고 하는 게 늪으로 복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늪으로 복원된다고 한다면 늪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고 건축가는 이 생태교육가이세요. 이 원래 우포 늪을 지켜내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옛날 선생님이셨고 은퇴 후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우포에 살면서 우포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우포를 방문하는 친구들, 어린 학생들,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켜주세요. 근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막 그런 일을 하시면서 람사를 협약에 올리고 우포를 어떻게 보여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막 보고 막 우포에서 여러 가지 뭐 생태계를 보고 온 다음에 책을 읽히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겸 무슨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 창고를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창고를 샀다. 그냥 무조건 샀다라고 얘기하시고 왜 하필 이렇게 큰 걸 사셨는지 조그만 것도 막는데 200평 되는 창고로 사시고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 멋질 것 같지 않느냐. 막 뒤에는 연꽃밭이 있고 앞에는 앞으로 복원되면은 늪이 보여지고 이런 장소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는 못 지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서서히 지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치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대대평야가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늪이 될 수 있고 이게 북쪽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연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연밭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규모가 200평짜리 창고이다 보니까 사실 이 평야와 연밭을 다 막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얘를 뚫어주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 관계를 만들어내주기 위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내려갈 때마다 이런 창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창고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자꾸 유심히 보니까 이 동네만 해도 막 십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이게 90년대 중반에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 농촌 간이 집화장 정확한 명칭은 95년도, 97년도 사이에 전국에 수천 개가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서 농촌이 세계화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거의 무상으로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즌에. 그래서 규모도 되게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간이 집화장이다 보니까 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들을 신선하게 할 수 있는 그 설비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있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잘 안 쓰이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으나 사람들이 잘 안 써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 농기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아니면 약간 뚫어서 양파 말리고 이 동네에서는 뭐 아니면은 그냥 방치되고 경남일보나 이런데 뭐 강원일보 이런데 보면은 이런 집화장이 하나도 쓰임이 없다라는 기사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좀 버림받은 건축이 아닌가, 버림받은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잘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가 한 번도 갖춰준 적이 없으니까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좀 유심하게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건물 구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도 6칸짜리 구조이고요. 여기에 이 6칸짜리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한 번도 어떤 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집들 자체가 좀 제 가치를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200평 너무하다. 한 칸만 쓰자. 그래서 6칸 중에 한 칸을 쓰고요. 나머지 반은 창고로 남기고 그 이 한 칸 여기 1, 2, 3, 4, 5, 6이라고 하면 2번째 칸만 쓰고요. 그리고 4, 5, 6은 창고로 남기고 1번과 3번은 마당을 만들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차지하면서 대대평야와 이 연밭을 엮어줄 수 있는 마당들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보신 거랑 거꾸로입니다. 이게 여기 3칸은 창고로 남기고 요 한 칸을 살짝 비틀어서 집으로 쓰고 2층짜리 집으로 쓰고 요 마당을 연결해주는 그 통과 마당을 만들고 그 앞쪽에는 마을 쪽으로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좀 뒤로 떨어지라고 마당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길 기대를 한 거죠. 네, 이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집이고요. 기존 창고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앞마당, 그 다음에 중간 마당이 됐습니다. 앞마당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담쟁이 식물 같은 거를 키워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요. 주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집의 요 구조가 어떻게 좀 알뜰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집을 만들려고 하다가 요렇게 요 한 채, 요 한 모듈을 가지고 이 한 단위를 가지고 집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일 것 같고요. 이 마을 쪽 마당이고 담쟁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앞에는 아직 자라나지 않은 1층에 가보면 도서관이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거는 원래 건축주가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이윤 창출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우포에는 사람들이 너무 잠깐 왔다고 보기엔 너무 큰 자연이 있기 때문에 머물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지금 딱 2단계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이라는 제안을 받고 받은 돈으로 만든 게 이제 구조적인 뼈대까지입니다. 사실 이것만 얘기를 해도 거의 1시간이 넘는 과정인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얘기들이 오면서 아직까지도 온고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응대했던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고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또 도서관 관련한 분들을 만나면서 도서관이 살아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 외진 곳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도서관에 뭐 서울에 있는 서울도서관 관장님도 오셔서 서울도서관에서 환경 프로그램 만들고 이쪽으로 보내서 우포를 느끼고 우포에 있는 책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건축 리노베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나중에 복원이 됐을 때 집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냐에 대한 생각들, 온갖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걸 하면서 마칠 것 같은데요. 그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저희가 2012년에 공저로 썼던 도서관 산책자 때문인데요. 이 도서관 산책자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도서관, 국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서 소개하고 그리고 도서관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도서관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출판사 쪽에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거는 도서관 건축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멋집니다. 뭐 여기 가니까 멋집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소개할 만한 도서관이 아직은 한국에 없었던 것 같고, 그건 도서관 문화가 한국에 정착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성숙된 문화도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이 왜 이런 문화를 갖추게 되었고 어떤 문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간, 오로지 그 시간 자체가 저희가 우포도서관을 설계한 기간이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의 어떤 측면을 봤을 때, 도시의 측면에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걸 봤을 때 또 우포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달라질 수 있었고요. 또 지역의 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도서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우포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도서관에 대한 다른 생각이 쌓이고, 그러니까 설계 자체의 과정이 GPL의 과정을 거의 일치를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긴 시간 자체가 저에게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게 설계 자체가 볼 수 없었던 면들을 계속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운영에 대한 생각들도 하지 않아도 그냥 설계만 하면 그만일 수도 있었지만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다음 시점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의 집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영상도 보고 하느라고 오고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1시간 20분부터 사실 지속까지 저희가 응대했던 시간들이 사실 어떤 사회적인 과정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키워드로 건축의 사회를 좀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영상을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다른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아마 질문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한 3분 정도 받아볼까 하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집중력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요청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여쭤보실까요? 예, 오늘 그 시간을 주제로 하신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건축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어떤 이제 인생의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영원성을 갖는 어떠한 하나 이제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건축가의 이제 일을 하시면서 오늘 6번째 주제로 우포늪에 생성되는 그 도서관에 대한 그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언급이 되었었듯이 이제 책이라는 것이 전자책의 형태로서 출판이 되면서 책이라는 것이 현재에만 이제 존재하고 앞으로는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색을 또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도서관 안에 존재하는 그 컨텐츠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은 도서관 자체가 이제 영원성을 잃게 되면은 그 건물은 결국에는 이제 영원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고대의 뭐 피라미드라든가 이제 신전이 있었고 또 이런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성당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의 영원성을 갖는 그 특징을 갖는 이런 이제 건축물이 있다면은 어떤 이제 이제 건축물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6번째 그 영원성을 갖는 그 컨텐츠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 먼저 얘기를 하고 영원성의 주제는 이진 소장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책을 읽히겠다도 있지만
건축주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세요. 늪에 대해서, 철새에 대해서. 근데 그 기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기록을 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카이브 형식의 도서관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차적으로 창고로 남긴 부분을 아카이브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전자책에 대해서 사실 전자책마저도 안 읽을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이거는 좋고 싫음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믿음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은데 책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에 가까운 문제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 미디어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 도서관의 존치에 관한 생각은 아카이브로서도 저는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세기의 영원한 건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밀란 쿤데라가 불멸해서 그 여러 사람 그 모차르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불멸을 어떻게 여러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불멸을 어떻게 논의했는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건축가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성을 넘기 위해서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한국에서의 지속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희박해서 대답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연한을 주면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거랑 그거를 상정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는 거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건축 자체의 비중이 작아지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나라에서 전체 건축 행위를 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 정기용 선생님 돌아가신 정기용 건축가가 강의를 하면서 나왔던 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100 중에서 땅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 한 7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은 어떻게 해도 그만이 30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사실 해외 경우 역전돼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짓더라도 땅이 만약 오르면 바로 이제 부시거나 지을 수 있는 관계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 영원성을 논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뭔가 질문이 들거나 약간 회의가 들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대답이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이제 강예린 소장이 한 말을 다시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면 땅값이 10억이면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가치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는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 현대 도시 안에서의 건물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쉽게 허물고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는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물 지어놓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엔트로피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영원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영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도서관을 떠올려 보면 도서관은 굉장히 오래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때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남아 있는데 변화된 것은 건축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리고 도서관에 어떤 요구되어지는 사회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옛날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는 도서관에서 숙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머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서관에 뭐 숙소를 넣으라 그러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거는 도서관이
그런 특화된 어떤 계층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공간, 특수한 공간이었다기보다 지금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산책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도서관 건축의 물리적인 어떤 그 뭐 디자인이나 외관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도서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실제로 도서관이 그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들이 옛날의 도서관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뭐 매체의 변화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체가 변화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책도 디지털 매체가 늘어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젠틀 매드니스라는 책 같은 것들 보면 그 디지털 매체가 발달해도 책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수집하는 책의 그 좀 광적인 어떤 수집열들을 보이는 그 수집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책은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책과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도서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내용이나 어떤 형식들을 변화시키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편입니다. 저 디자이너고요. 그 파라솔 체어를 그 시립미술관에서 직접 봤어요.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물의 쓰임이 다시 이렇게 환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20일이 지난 후에 그러한 점이 조금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설명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미술관에서 앞으로 하실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 갈대발 가지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파빌리온이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소비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 지금 고민인데요. 그 처음에는 저희가 설명했을 때 저 PT 때는 단위 모듈을 사용을 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끊어서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하나씩. 지금 이게 이 바를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서 이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커스터마이즈하는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단위가 아니라 길이를 다 연결해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다 한 다음에 뭐 그래 망가진 건 망가진 거대로 버리고 아닌 거는 나눠주면서 뭐라도 뭐 화단이라도 덮게 하거나 이를테면 아니면은 발처럼 쓰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숙제를 상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갈대발을 이용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갈대발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요. 다 중국에서 OEM 형식으로 그 생산해서 그 저희가 유통만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1.2m, 1.6m짜리가 싼 것은 뭐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면적 대비,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이제 이 평당 얼마,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얼마,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재료의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책정을 하는데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그
값으로 따지면은 뭐 1,5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재료고 그 여름에도 물론 이제 잘 어울리는 재료여서 선택을 했는데 그 저렴한 재료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에서는 순천이 갈대 축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있을까 해서 순천에 내려가 봤는데 순천에서는 이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갈대발만큼의 면적을 제작을 하려면 인건비만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거에 5배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순천 쪽에서 갈대발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면 순천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갈대는 무한정 제공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그 갈대 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베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엮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국에서 그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장 잘 재활용하는 방식은 정말 순천 같은 데에다가 순천에 뭐 정원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갈대 축제 같은 것들을 하는 그 장소에다가 좀 더 오랜 시간 원래는 저희가 3달 동안의 장소로 기획을 했었는데 조금 더 그 수명을 늘려가지고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그 순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탄생시키는 게 이제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실제로 갈대발을 아주 간단한 철물들을 이용을 해서 옥외에 이제 쓸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펜스, 실제로 갈대는 그 펜스나 지붕 같은 데다가 이제 재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도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 관심을 갖고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토끼집하고 안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낡아가고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건축물들이 노화되고 오래된 동네들이 생겨나면서 그 낙후된 지역의 재생, 보수와 같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 두 분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향하거나 희망하는 그런 리사이클, 건물의 리사이클, 오래된 도시의 재생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낡은 도시들이 어떻게 재생되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듣고 싶고요.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고민들을 부딪히신 게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공부하기 전에는 도시지리, 사회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도시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요. 이지은 소장은 경관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도시 프로젝트를 놓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프로젝트에 관한 걸 리서치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사실 도시 프로젝트를 계속 공모전을 통해서밖에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쓴 말은 아닌데 저희 아는 소장님이 쓴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동감이 되는 걸, 그러니까 웰 에이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건 건축이건 어쨌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아까 잠깐 도서관에 대한 질문했었을 때 좀 얘기를 나왔지만 한국에선 연안을 두고 도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짓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공들여서 지을 수 없었던 공공건축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 노화되는 속도 자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100년이 뭐예요? 몇 세기를 지나는 건물들이 노화됐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달리 그런 주기가 좀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은 만큼 급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더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순환을 자꾸 시켜야 되는. 그래서 건축에 대한 바라보는 지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조금 가장 큰 얘기인 것 같고, 재생 이전에 건축을 리사이클 혹은 어떤 사이클로 계속 돌려야 되는 걸로 보는 관점과 짓고 마는 걸로 보는 아까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들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정하게 지어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산이건 아니면 기간이건 아니면 충분한 숙고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빨리가 한국의 어떤 장점이든 단점이든 건축에서 엄청난 단점이거든요. 언제나 세 가지가 같이 와요. 빨리 싸게 예쁘게 지어주세요. 이게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싸게 예쁘게 이게 이제 한참 오는데 이게 음식을 후딱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기간만 따지고 보면 만약에 미국이 10이면 일본이 한 7 정도 되고요. 한국은 3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설계를 하라고 하고 시공도 마찬가지겠죠. 몇 년이 지날 것들을 급하게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지어도 탈나지 않는 재료들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숙고할 지점들을 놓치게 되거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로서는 사실은 담보는 못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될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재생 이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지어질 많은 것들이 좀 충분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충분함이건 다양한 면의 충분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서울의 이슈이기도 한데 어떤 다 고쳐서 다 날리고 다시 시작하는 제로 시작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수복적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모토가 되는데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어떤 주기를 주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리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창신동에 도심재생센터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동네 자체, 오래된 동네 자체를 살리는 것들이 각각 개별적인 건축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케일의 상에서는 그랬고요. 건축적인 스케일에서 얘기를 하자면 비용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축을 하면, 그러니까 고쳐서 지으면 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 부재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뭐 이렇게 벽이 뭐 만약에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무 부재들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을 한다,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부재를 하나하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들은 구조 개선이 없었을 때 지어진 건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을 혹은 재건축을 싸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그리고 왠지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로 따져봤을 때 충분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비용과 충분한 숙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충분한인데 충분한 게 없어서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건축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소사이어티 오브 아키텍처 그 사무소 이름처럼 뭐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도 보시고 몸도 보시고 뭐 공간도 보시고 자연 도서관도 보시고 정말 다양한 이렇게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나름의 사회를 보는 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해주신 SOA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니페스토 건축의 이제 안주영 소장님께서 한국이랑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이 서울을 어떻게 바꾸는가? 뭐 그런 프로젝트를 안상수 선생님하고도 계속 하시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주영 소장님이랑 토요일 11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